참여해 주이소. 이제는 자랑스런 자갈치. 자, 정치권 이슈를 살펴드릴까요?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역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10월 16일에 이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김경지 후보, 이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국 단일 후보가 됐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예상했던 대로 아마 조금 더 정당세가 강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국혁신당도 사실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로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를 얻기는 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아마 비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두 정당이 각각 후보를 냈다면은 필패하는 거니까요. 네네.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했죠.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를 넣었다. 민주당은 뺐다. 하자고 하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하지 말자. 네. 왜? 국민의힘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좀 다른 투표를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게 이제 지국 비조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오히려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는 사례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아마 그런 표들을 조금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과에서 아마 마지막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고 다시 합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선택 방지조항 들어왔어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들어갔고 민주당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또 국민의힘은 윤일련 후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김경지 후보는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금정 지역구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아왔고 윤일련 후보는 시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그런 두 분이죠. 아마 좋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부 다 지역 밀착형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를 동시패스하고 오랫동안 관료로서 또 일한 조금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험상으로 보면 다채로운데 정치 경력상으로 보면 지역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서 본선에서 많이 뛰어본 경험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것에 비하면 윤일은 국민의힘 후보는 굉장히 지역 밀착형 인사에다가 오랫동안 초선 기초의원 두 번을 하고 또 초선에 이번에 시의원을 당선됐기 때문에 좀 지역의 어떤 그런 기반이 좀 강한 후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은 못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가지고요. 높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그 단일화를 안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필패지만 단일화가 되면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 윤일현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해왔지만은 아마 꽤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10월 16일인데 평일이에요.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조직세인데 아무래도 조직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 때처럼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각들을 세우면서 결국은 자당에 나오지 않을 표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그런 굉장히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전면적인 경쟁을 벌이면 결국 그건 또 국민의힘의 보수 결집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마도 금정구 민주당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금정구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사실은 얻을 게 많이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읽고 또
혹시나 뭐 선전하고 또 이긴다 하더라도 이기면 뭐 경우가 다르지만 선전한다 하더라도 좀 영광뿐인 상처, 상처뿐인 영광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또 뭐 그런 항상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한 두세 군데 정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양당의 대표에 대하여서 결국 와가지고 이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이미지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진 정당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호남 쪽이 조금 주목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는 덜한데 어쨌든 앞으로 진보 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매 선거마다 이렇게 단일화 논의가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좀 볼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4표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거의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김건희 특별법은 지난번에 172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도 사실 찬성표도 적게 결집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94표입니까? 엄청나게 민주당도 결집이 되었고 저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번 정도 가면 좀 위험하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미 또 다음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다음에 또 발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번 정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어선 그런 시점에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도대체 이게 뭐냐.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다는 여론보다는 못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내 표의 이탈표다라고 하는 것도 꼭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경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실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자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뭐 자중하기보다 지금 더 오히려 밖으로 전면으로 내세우고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김대남 전 대통령 시민소통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분도 그렇고 명태균 씨라는 분도 그렇고 이 보면은 다 김건희 여사 쪽 라인업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와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방송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막 계속 대서특필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분명히 막아야 하는데 너무 보물 터져 나오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나 이렇게까지 못 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완전한 뭐 문자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스모킹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에 아마 민주당이 진행하게 되는 국정조사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인식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게 내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방금 탄핵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아마 그런 그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그게 국회의원 선거든 뭐든 간에 국정 개입이나 인사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싸늘하게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네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11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김여사 특검법 발의한다는 이런 계획이고요. 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백,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보다 더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일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격할 TF팀도 꾸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1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 11월을 여론 반전의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인식이 보수 쪽에서 인식이 뭐냐 민주당에서 저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고 하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물타기다라고 하는 인식도 약간은 여론 속에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는데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와 상관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새로운 것들이 불거져 나온다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자체로 정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이게 탄핵이 필요한가라고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총선 지금 현재는 예컨대 지난 보궐선거나 김영선 의원이 당선됐던 보궐선거나 아니면 그 위에 총선 과정에 부분적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마 저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공천 과정이 작동됐냐 거기에 김 여사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개입했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관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저는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한 달여 11월 달까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조각들이 또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말 터진 본물처럼 막기가 국민힘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1심 선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건 뭐 선고는 우리 대한민국 재판이야 선고는 결국 판사의 방망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지금 현재 저는 여러 가지 뭐 진술 조서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검찰의 구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저는 검찰이 말하는 3년 구형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고 저는 실형을 때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그 녹취록 같은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의 마음에 달렸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모르겠는데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유죄를 원하는 방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몇 년이 아니라 금고 이상이 되면은 아마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냥 짐작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폭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행정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좀 정치적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전당대회 관련해서라서 저는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보면은 정말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 분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 분열이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자체 폭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인데 계속 이렇게 분열과 폭파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설마 아마 그렇지만은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연안 갈등 속에서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계속 밀려오고 있고 거의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입지를 조금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지푸라기를 누가 건네준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 그 벌어진 틈을 쪼개고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좀 그 세가 약한 한동훈에 대한 결집력 이런 것들을 조금 모으는 어떤 그런 불쏘시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체 분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표를 뺀 원내의 그 직무를 맡은 분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는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한 대표 쪽에서는 한 대표를 지지하는 한 20명 정도의 또 같이 만나서 밥 먹었죠.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지를 했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네. 손을 놓아버리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뭐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통 방식이 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아닌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답을 가진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모으든지 아니면 그렇지. 식사 시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도 하나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5년 동안 이 집권을 해 나가는데 여당과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고 말이죠. 네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마 국민들의 보수를 지지하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거리감이 생기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동아일보에 명태균 씨가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침에 되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그 종이신문을 읽고 계시는군요. 네. 읽으셔야죠. 그럼 논평하셔야 되는데. 논평을 해도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영 교수님?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양당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뭐 대표의 리스크건 아니면 뭐 국정의 리스크건 대통령의 리스크건 하는데 이게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꼭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자체가 뭔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당연히 정치는 망가지는 거고요. 근데 빨리 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님 얘기인데 다혜 씨,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또 적발돼가지고 그 옛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 조금 모양새가 빠지게 됐어요. 네, 뭐 차진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흘러간 뭐 권력에 대해서 자꾸 뭐 그렇게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자기 신분을 저는 망각해서는 안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어떤 처신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했으니까는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받는 게 맞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뭐 국민의힘은 또 아마 대서특필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언론들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얘기가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두고 아마 인구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대통령 관련한 그런 국정의 어떤 난맥상을 덮을 만한 그런 소재는 아니다. 아마 한 며칠 지나다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금 실망하는 그런 거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다혜 씨 이전에 이미 많은 그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 많았고요. 거기에서 또 사망 사고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해필이면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예.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해서 내용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법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거든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간 이 금투세법 시행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던 만큼 시행 시기 좀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지선 대선 앞두고 저는 그 민주당이 금투세를 아무리 금투세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걸 쉽게 정치적으로 선택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대선까지 가서 가능한 중범위 유권자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중도 유권자들을 그런 관점에서 금투세는 굉장히 뭐 저는 심정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효과적으로는 심정적인 관점에서 정서적인 관점에서 저는 중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유해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또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뭐 돈벌이가 없고 또 자기의 장래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MZ라든지 청년 이런 중년 이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래가지고 네네. 금융에 이제 정권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금융 투자를 통하여서 큰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예 뭐 이렇게 된다, 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유예시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많거든요. 금투세 외에도 다르게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냥 당대표 개인의 마음 심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힘과 어떤 지형에서 어떤 뭘 갖고 경쟁할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을 갖고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쪽으로 조금 이념적 스펙트럼을 옮기는 과정에 금투세 유예 같은 것들도 한 아젠다라서 저는 좀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를 민주당이 좀 갖출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네, 저는 보여주느냐인데 그게 민주당의 장기적인 어떤 정당 운영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는 그런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여주느냐 유예를 하더라도 그리고 조경 교수님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또 완전히 뒤집는 거는 좀 차별화가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정당의 색깔의 차이라고 하는 건 정책적인 차이거든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